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드 세이프티 대표 강사 이미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GS칼텍스에서 화재, 폭발, 누출사고 예방 실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원조 업종에서 PSM을 경험해본 제가 여러분에게 화학설비에 관련되는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일단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정안전보고서에 작성되는 사업 개요와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각종 화학 설비의 유해 위험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공정안전보고서의 사업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안전 자료의 중요성과 구성, 종류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설비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설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화학물질 안전원의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해서 통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화학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학사고의 원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 미준수,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결함이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사고에 관련되는 내용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실수하고 기계가 고장나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대산업사고라는 정의를 정하고요. 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이 사고를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해 위험 설비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해 위험 설비, 과연 명확하게 딱 정의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유해 위험 설비는 딱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표에 보이는 것처럼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물 정제물 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등 이렇게 7가지의 업종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모든 설비를 다 유해 위험 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원유정제 처리업, 이런 회사에서 지금 예를 들면 GS칼텍스나 SK에너지나 현대오일뱅크나 S오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화학설비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같은 설비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설비는 유해 위험 설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유해 위험 설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유 설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보유 설비는 모두 유해 위험 설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설비가 다 위험 설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이런 업종 때문에 되는데 아닌데, 이런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운영에 관련되는 일체의 공정 설비를 유해 위험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나 식품회사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 수량보다 더 많이 취급함에 따라서 설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이 지나가는 배관이나 그 화학물질이 저장되는 이런 모든 설비들이 다 유해 위험 설비다라고 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설비에서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지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 발표된 논문인데요. 국내 중대산업사고 발생 작업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 다 어떨까요? 오퍼레이션, 운전하는 도중과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할 때 주로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요, 더 치명적인 거. 업무와 연관돼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는 유지 보수할 때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유형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화학사고는 유출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나타나는 이 중대산업사고는 실제로 화재와 폭발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로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허가를 지금 인허가로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허가,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는 인허가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는 여러분 위험한 화학물질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개요에는 확실하게 설비 기준으로 간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업 개요에는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그리고 사업의 구문, 심사 대상 설비명 이렇게 해서 설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는 인허가는 설치 이전, 변경 이럴 때 작성을 하는데요. 우리 설치라고 하면은 유해 위험 설비가 들어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인허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변경이란 어떤 것이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응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설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기라고 아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변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설비 및 그 부대 설비에 지금 교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 전기의 전격 용량의 초감이 300kW 이상이 된다. 아, 설비가 되게 크게 바뀌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이걸 변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이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여러분 플레어 스택이 변경됐다는 거 취급하는 원료의 양이 늘어났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공정안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반응기를 실험용 혹은 연구용으로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 제가 아까 반응기라고 하는 설비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용인지 일반적인 사업용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때문에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장도 이렇게 반응기가 새로 들어오면 다시 공정안전 보고서를 심사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업장명에서 무슨 공장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단위로 해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라 하면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장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착공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 물질 때문에 쓴다고 했나요? 설비 때문에 쓴다고 했나요? 네, 설비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 일정의 착공 예정일도 여러분 이 설비 중심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에서 얘기하는 착공일은 유해 위험 설비를 설치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설비 중심으로 간다고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공사를 시작하는 날 이것이 여러분 착공 예정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성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는 인허가인데 이 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자격은 예를 들면 해당 분야의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를 취득하고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그리고 또는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분야와 경력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력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력만 있다고 해서 이 작성자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 이외에 안전에 관련되는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PSM과 관련되는 교육에는요, 위험과 운전 분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공정위험성 평가, 사고 빈도 분석, 이런 위험성 평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되는 작성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 이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력이 되시는 분은 이런 교육을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작성자 자격이 된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량 또는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러면 그 설비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에 대한 양도 여러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종 때문에 하는 사업장은 이 양이 여러분 내가 취급하는 생산하는 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종 때문에 하는 대상이 아닌 사업장, 아까 얘기했던 발전소나 아니면 식품회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 종류의 유해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값과 내가 취급하는 양의 비를 계산해서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법 기준보다 많이 취급하면 지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2종류 이상의 유해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요, 이 기준값과 화학물질의 양, 또 두 번째 화학물질의 기준값과 두 번째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하는 양들을 계산을 해서 그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5,000kg 이상의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데 설계가 정말 5,000kg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이 5,000, 내가 쓰는 값이 5,001이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는 조금 쓰고 있는데 황산을 또 조금 쓰고 있어. 이 값을 본다라고 하면 표를 보시고 기준값과 사용값을 정해서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위험하지 않아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요. 보통 이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이런 타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가는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는 12개의 준수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에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 지침, 변경요소 관리 계획, 자체 감사 계획, 공정사고 조사 계획,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공정안전보고서에 12대 요소, 12대 요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화면만 보면은 여러분 13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전 계획에 이 3번부터 11번까지가 포함돼서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것들이 12가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정안전 자료는 뭐냐? 이 공정안전 자료는 유해 위험 설비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비에 관련되는 특징은 물론이고요. 이 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에 대한 특징, 이런 모든 정보가 다 공정안전 자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안전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화를 한번 예시를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 터널이라고 아시나요? 터널 속에 갇힌 하정우 배우가 있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전화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이 지점이야 라고 해서 이 땅을 파면서 주인공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터널의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다 판 다음에 어머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다시 주인공을 구하는 다른 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공정안전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영화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현장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공정안전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장과 공정안전 자료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인간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자료는 현장과의 일치성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공정안전 자료로 과태료를 맞는 부분을 다 보면은 현장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공정안전 자료라 함은 현장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안전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 자료에는요, 공정개요, 그 다음에 위해위험 물질에 관련되는 목록들,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목록 및 명세, 그리고 도면, 기타 목록 및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개요에서 공정설면서, 유해위험 물질 목록, MSDS, 그 다음에 동력기계 목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해위험 물질이란 건 뭘까요?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 이걸 우리가 중대산업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이 화재 폭발 누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위험 물질은 화재 폭발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재 폭발 누출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게 그런 위험한 화학물인지 위험하지 않은 화학물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1번, 역시 이 화학물질을 맞고 쓰러져 본 사람이. 2번, 이 화학물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판매, 양도하는 사람이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이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람이 취급하는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문서를 우리는 이걸 Material Safety Data Sheet, 그래서 줄여서 MSD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SDS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입니다. 원료나 우리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화학물질이 있으면 한 MSDS가 있고요. 이 화학물질을 소분한 용기에는 유해 위험을 안내해주는 경고 표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MSDS가 없거나 교육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외부의 근로감독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여러분, 과태료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과태료를 크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되는 이런 과태료는요, 과거에는 5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후에는 50만 원으로 여러분 상향 조정됐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MSDS 교육을 안 받으면 한 근로자 한 명당 50만 원 과태료. 만약에 우리 직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50만 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MSDS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SDS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카스 넘버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정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카스 넘버는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 물질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의 체결, 이런 숫자가 나열되는 체계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체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되는 고유한 번호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검색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DS를 보면요 여러분 노출 기준 같은 경우에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혹시 MSDS를 보면은 자료가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해당이 없다는 거는 실험이나 데이터 값으로 그런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료가 없다는 뜻은요, 이 작성하는 사람이 그걸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는 건 언제든지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TWA하고 스텔이라고 하는 값들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얘는 TWA는 매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일할 때의 작업장 평균 허용되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텔이라고 하는 값을 15분간 짧고 굵게 일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최고 허용 농도를 우리가 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우리가 MSDS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D50, LC50 있는데요. 자,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하고요. 누출이 발생하면 인체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노출되냐? 경구로 노출되거나 입으로 마셔서, 경피로 노출되거나 피부에 닿아서, 그 다음에 흡입했을 경우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구와 경피로 노출되면 LD50이란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흡입할 때는 LC50이란 데이터 값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된 동물이 수가 50%가 사망한 경우들을 우리가 LD50, LC50. 그런데 이걸 경구냐, 경피냐, 흡입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값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하나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자가 취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고요. 대체로 보면 이러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이렇게 2번, 그래서 총 1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한번 16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번은 유해 위험성, 3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번은 응급조치 요령, 5번은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6번은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번은 취급 및 저장 방법, 8번은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번은 물리화학적 특성, 10번은 안정성 및 반응성, 11번은 독성에 관한 정보, 12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번은 폐기시 주의사항, 14번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번은 법적 규제 현황, 16번은 그 밖의 참고사항. 자, 이거는 글로벌 하모나이즈, UN에서 야,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을 이렇게 분리해서 알려줄 때는 야, 이 체계를 쓰자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통일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사가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여러분 구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빨간색 하면 여러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MSDS에 국영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국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얘를 왜 국영수라고 했냐라고 하면 자, 이 빨간색으로 작성된 거는요. 예를 들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가
내가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만들어서 이미 다들 양도할 때 줬는데, 여러분 만약에 빨간색에 있는 내용이 한자라도 바뀌면 MSDS를 수정해서 다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뜬금없이 잘 쓰고 있는데 화학물질의 MSDS가 바뀌었다고 우리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이 바뀌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에 관련되는 교육을 할 때도 이 빨간색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MSDS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은색은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은색은 바로 뭐냐면 이 빨간색의 중요한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혹은 백업해주는 자료들이 이 검은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돼서 교육을 할 때는 이 빨간색이 중요하고요. PSM 사업장에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때는 이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에 관한 정보들이 다른 표에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인데 법적으로는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자,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요, 즉 수입자나 제조자겠죠. MSDS의 작성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 있는 MSDS를 만들었는지 이걸 확인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및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여러분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MSDS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양도하는 겁니다. 무료로 줘야 되는 겁니다.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 표시 기재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MSDS가 개정되면 다시 여러분 제출하거나 우리 소비자한테 혹은 양도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MSDS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사람은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하고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서 경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도 게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정별로 관리 요령이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되죠. 여러분 수급인이 누굴까요? 수급인이 누굴까요? 자, 보통 화학 설비에 대해서 정비 유지 보수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비 유지 보수를 할 협력사를 계약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주든 우리 원청을 법적에서는 도급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서비스의 계약을, 서비스를 받는 우리가 보통 협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 수급인은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서비스를 지금 우리 발주를 했는데 이걸 받아서 다시 재계약하시는 이런 모든 관계사들을 우리 관계 수급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용기. 여러분, 용기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요건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법령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용기에 대해서 정의하는 법령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용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보통 화학물질을 담은 조그만 용기에 뚜껑을 닫고 이동이 가능하면 이걸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만 딱 고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지만 딱 고정되어 있는 즉 탱크 같은 것도 용기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물, 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누구 이렇게 써 있어서 별도의 표시가 돼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여러분 입간판으로 해서 위험물, 면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각각의 법에서 그걸 용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장 탱크, 설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런 탱크를 용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독물, 위험물 저장소라고 해도 탱크에는 경고 표지를 붙여야 된다. 안 붙이면
50만 원. 50만 원. 과태료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화학설비인 저장 탱크 같은 곳에도 경고 표지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력기계 목록 및 우리 장치 설계 명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력기계 목록,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 중에서 업종 때문에 PSM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업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사, 화학회사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한 설비가 유해 위험 설비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 사업장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목록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장치는 고정장치, 이런 우리 화학 설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동력기계, 그 다음에 장치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들은 어디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최초로 설비를 들여올 때는 우리 엔지니어링사에서 이 모든 설비들을 해주니까 이걸 받으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과거에 예전에 설치됐던 설비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P&ID나 PF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공정안전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업종 때문에 대상인 사업장은 공정 내 모든 화학설비가 유해위험기구입니다. 그래서 펌프, 압축기, 팬, 전동 셔터, 크레인,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이런 모든 게 다 유해위험 설비니까 아까 동력기계 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해 위험 설비의 방호 조치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전기계는 이런 덮개나 울, 동력 차단 장치 등의 방호 장치가 필요하고요. 정변이 펌프나 압축기류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준기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 스위치, 스토퍼 등이 있고요. 컨베이어는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 덮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계가 고장나도 인간이 바보 같은 실수를 해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장치들이니까 하나만 쓰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목록에다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PSM에는요, 공정안전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을 PDCA 사이클로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관련돼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점수로 매겨서 줘요. 점수로. 얼마마다? 매 4년마다 PSM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요. 90점 이상, 80점에서 90점, 그 다음에 여러분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P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P등급, 그 다음 80에서 90이면 여러분 S등급, 그 다음에 만약에 70점 이하면 이제 M등급, M 플러스, M 마이너스 이렇게 부여가 되죠. 그러면 점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점수를 받아서 P등급 90점 이상이에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에요. 안전관리를 너무 잘한다고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혜택이. 90점 이상이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보험료를 깎아줄까요? 인허가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로감독을 안 올까요? 여러분, 동종업종에서 사고 나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큰 사고 발생하면 또 찾아오고요. 우리 설비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또 우리 사업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을 안 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자,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물질 때문에 쓴다고 했을까요? 설비 때문에 쓴다고 했을까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도 설비로 줘요. 혜택도 설비로. 어떤 설비로? 폭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나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검사 주기가 1년에 한 번인 설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인 설비. 그런데
보통의 화학 설비의 검사 주기는, 특히 PSM 대상 설비는 검사 주기가 4년에 한 번입니다. 압력용기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데 화학 압력용기는 4년에 한 번의 검사인데요. 요 화학 설비에 1년짜리 안전에 관련되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폭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 이 설비의 이름이 뭘까요? 너무 중요해서 이름에 안전자가 들어가는 설비가 있어요. 이 설비의 이름은 여러분 어때요? PSV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안전 밸브가 바로 이 중요한 안전 설비입니다. 얘는 검사 주기가요 1년에 1회예요. 근데 P등급을 받으면 얘를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줘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왜? 석유화학 공장에는 수천 개의 세이프티 밸브가 들어있는데요. 얘를 1년마다 검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P등급을 받으면 이 안전 밸브를 여러분 4년까지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전 밸브 위 파열판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 같다, 안 중요한 것 같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설비에 세이프티 밸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용물, 상태, 용량, 전격 용량, 그 다음에 압력, 이 보호기기에 대한 운전과 설계 압력, 안전 밸브의 설정 압력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배출 원인들이 있어요. 배출 원인. 배출 원인들 여러분 과압의 원인들이 외부 화재, 밸브 고장, 출고 차단, 설비 파손, 유틸리티 중단, 계기 고장, 액체 열팽창, 기타 영향 등이 있는데 대부분 현장을 보면 다 외부 화재로 많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과압의 원인을 찾아서 배출 원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안전 밸브에 관련되는 이 목록들은 여러분 2번 봐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우리 파열판에 관련되는 검사 실제로 법적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안전 밸브 등의 설치라고 해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설치된 안전에 관련되는 밸브는 자, 이렇게 검사 주기마다 여러분 여기에 안전 밸브를 검사한 후에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검사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점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와 점검의 차이는 뭘까요? 검사는 이렇게 국가교정기관에서 국가에서 주체 자체가 이런 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들이 시행을 하면 이 성능과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검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성능과 기준에 맞는지를 여러분 우리 회사가 스스로 하면 이걸 점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사용 전 점검, 가동 전 점검 이런 것들은 주체 자체가 우리 회사이다. 자, 검사는 법에 의해서 검사의 주기가 설정되어 있고요. 검사가 끝나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납으로 봉인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 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되면 매년에 1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달았어. 듀얼로 했어. 그러면 우리 파열판을 하나 설치하면 2년마다 1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으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기서 우수한은 얼마? 90점 이상.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이프티 밸브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P등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유지를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외에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는 그 압력용기 그러니까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는 요 고시하는 기법에 따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우리 이렇게 이 기법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Risk Based Inspection, 줄여서 RBI.
위험도 기반 검사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RBI를 통해서 검사 주기를 설정하면은 그 검사 기법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경우는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도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특히 PSM에서 많이 활용되는 도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리고 P&ID라고 하는 파이핑 앤드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이 네 가지를 공정안전 보고서에서는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다른 도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입니다. 자, 그러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는 왜 그릴까요? 왜 그릴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도면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재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는 이 세 가지를 다 적용받고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자, 어디가 위험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정보의 전달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을 우리가 컨트롤룸에 잘 보관하는 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재창출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폭발 위험 장소라고 하면 화재의 3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는 가연물, 그다음에 점화원, 산소. 보통 우리가 화재의 3요소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폭발 위험 장소는 가연물, 즉 원료가 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산소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뭐만 만나면 화재 폭발로 이어진다? 그렇죠. 점화원만 만나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1년간 발생하는 화재 건수를요, 통계로 보면 거의 43,000건에서 45,000건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점화원 넘버 1과 넘버 2는 무엇일까요? 점화원 넘버 1. 거의 50%, 한 49에서 48%가 다 이게 점화원 넘버 1이고요. 그 나머지가 한 30%가 점화원 넘버 2가 이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화원 넘버 1. 여러분, 전기 많이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이게 점화원 넘버 1입니다. 예를 들면 용접을 잘못하는 인간, 담뱃불을 잘못 버리는 인간, 수공구를 팡팡 터뜨리는 인간,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이 점화원 넘버 1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원 넘버 1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안전작업 허가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작업 허가서인 거죠. 두 번째가 바로 뭘까요? 이게 정전기를 포함한 전기적 스파크가 대한민국의 점화원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 이것들을 안전한 폭발을 방지하는 전기 설비를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도면으로 그려준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도면에서 보통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저장 탱크라고 하면요. 자,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휘발유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휘발유가 들어있으니까 휘발유는 여러분 어때요? 이름부터 벌써 휘발유를 해. 그러니까 유증기가 막 나오겠죠? 그 탱크 안쪽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산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터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위험도 영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경우. 이 영종에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최소 점화 에너지가 되지 않는 이런 전기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방폭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종, 본질 안전 방폭구조. 본질적으로 최소 점화 에너지가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본질 안전 방폭구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저장 탱크에다 화학물질을 넣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배관과 같은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배관에는 여러분 이렇게 밸브가 있다 없다. 밸브가 있겠죠? 여러분 밸브는 샌다고 볼까요? 안 샌다고 볼까요? 밸브는 여러분 샌다고 보는 거예요. 밸브를 샌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화학적인 분위기, 이런 가연성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여러분 인화성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점화원만 있으면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그래도 형성되는 거. 이걸 일종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웬만한 방폭 설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폭발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내 압력에,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 이게 내 압구조. 그 다음에 아예 점화원 제체를 기름에다 집어넣어서 폭발 범위를 벗어나게 해. 유입구조. 예를 들면 얘는 안전이 증명됐어. 안전증 구조. 아니면 아예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넣었어. 압력 구조.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다 일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학물질을 보내려면 여러분 어때요?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펌프는 여러분 우리가 돌릴 때 보면 냄새가 좀 난다 안 난다? 여러분 냄새 나죠? 냄새가 난다는 건 샌다는 거다 안 샌다는 거다? 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종이에요. 간헐적으로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며, 여기는 나는 점화가 안 돼. 여기가 바로 여러분 비점화 구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본질적으로 안전한 곳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안전한 곳에 여러분 여기에 비점화 구조나 일종에서 쓰는 구조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얘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허가가 빵꾸 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 스펙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종이나 1종에 넣는 걸 2종으로 넣습니다. 0종이나 1종에 들어가는 걸 2종에 넣으면 여러분 얘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죠. 돈만 많이 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버스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때요? 정보를 재창출하는 과정들이 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 KS에서 폭발성 분위기, 폭발성 가스 분위기 장소를 구분하는 이 KS 코드에서도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목적은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설치 및 가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는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설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폭의 설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공장에다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를 설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누출 경보기와 소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이런 장치 산업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첫 번째는 설계가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구매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이 구매는 원료를 잘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비스를 잘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품들을 잘 구매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르게 설치돼야 돼요. 도면 그대로 설치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르게 운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를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르게 유지 보수를 잘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 5가지 원칙이 바로 장치 산업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10명 죽을 거 아무도 안 죽게 잘 도망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설계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설계란. 인간이 실수하고 기계가 고장나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설비와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설비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여러분 올바른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누출 감지기나 아니면 이 소화 설비는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 감지기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정해서 이 값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스 누출 감지기. 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 가스나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스 누출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뭘 봐야 돼요? MSDS를 봐서 경고 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이 나와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해골 모양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급성, 독성입니다. 자, 이러한 위험한 마른 목골이 있는 그림 표지가 있으면 이러면 다 여러분 유해 위험 물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게 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가스 누출 감지기가 있는지 적합한 곳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누출 감지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설치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설치 위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화학물질이 5만 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화학물질의 가스 누출 감지기를 아래에다 할지 위에다 할지 아니면 실내에 있는 경우에 상부에다 할지 이것들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예를 들면 수소라고 한번 쳐볼까요?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전기에 의해서도 얘가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이걸 실내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보시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감지기는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요? 1번 바닥에, 2번 중간에, 3번 상부에. 여러분 상부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에 5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얘가 상부인지 여러분 하부인지 다 어떻게 알아요?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MSDS. MSDS에 보면은 물리화학적 특성, 제가 아까 9번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이 9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면은 여러분 증기밀도라든가 비중이 있어서 공기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아니면 여러분 뭐 얘가 물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누출 부위에서 30cm 위에, 공기보다 무거우면 누출 부위에서 30cm 아래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에 목록에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MSDS를 보고 만약에 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누가 업데이트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 보고서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누가 관리하면 좋을까요? 1번, 안전관리부서가. 2번, 외부 전문가가. 3번, 실제로 그 설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아니면 마지막에 4번, 이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부서가. 여러분,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럼 누가 여러분 업데이트하면 좋겠는지 이건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보통 업종 때문이 아니라 위험한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보다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설비가 딸려와서 어쩔 수 없이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이 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이게 설비 때문인지 화학물질 때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제도가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은 안전에 관련되는 부서가 이 문서를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안전관리부서는 이 설비를 직접 운전해보고 유지보수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업종 때문에 하는 부서의 경우는 이 설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부서가 누구일까? 누가 가장 업데이트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건 대부분 이 설비를 운전하는 생산부서에서 여러분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정말 신규 프로젝트라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TF팀이 다 이렇게. 그러면
안전부서는 뭐 할까요? 보통 EHS 부서나 뭐 아니면 뭐 HSE 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부서는 뭐 하는 걸까요? 그럼 어떤 거래요? 여기는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도, 조언하는 게 여러분 이 안전에 관련되는 부서인 겁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 위험 설비를 가장 잘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장 잘한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모두 다 생산하는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이 데이터를 넘어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생산부서에서 관할한다. 이게 바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느 법령에 따라서 작성, 제출하는 걸까요? 1번 산업안전보건법, 2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번 화학물질관리법,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법령이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모두 다 안전에 관련되는 인허가들을 대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이 PSM이랑 되게 유사하지만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SMS. 안전성 향상계획서, Safe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라고 하는 인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장애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라고 하는 인허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규정을 운영하고 있죠. 자, 공정안전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PS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쓰는 겁니다. 내가 화학물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해 위험 설비가 따라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매 또는 양도하는 자가 취급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P&ID, 2번 물질안전보건자료, 3번 안전작업계획서, 4번 위험성평가. 네, 여러분 MSDS. 자, 우리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현장에서는 다 MSDS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MSDS는 화학물질을 제일 잘 아는 제조자가 작성하고 여러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조자가 외국에 있어요. 다 영어로 작성돼요. 우리는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MSDS도 영어로 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 처음으로 이 MSDS를 받는 우리 보통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는 최초로 수입하는 자가 제조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MSDS에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MSDS를 보면 제조자, 외국회사, 그 다음에 공급자, 유통자는 국내 회사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MSDS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번 변경된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에 해당의 전기의 전격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자, 사업장에 2만 kg의 물 저장 탱크가 설치되는 경우. 여러분 어떨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자 주요 부분의 변경으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4번이죠. 4번. 여러분 물 저장 탱크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물 저장 탱크는 위해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MSDS가 여러분 물 MSD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없어도 됩니다. 왜?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아서요.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으면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니까 주요 구분의 변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 2, 3번. 그러니까 설비, 반응기와 같은 설비,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 됐다. 설비가 크게 바뀌었다는 거겠죠. 플레어 스택의 설치, 이렇게 설비가 크게 변경되면 이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주요 구조의 변경이라고 보고 이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안전밸브 여러분 P등급을 받아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2번 안전밸브의 전단과 후단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번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검사주기는 매 4년이다. PSM 우수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 1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검사주기.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되면 검사주기는 몇 년에 한 번? 원래 법적 검사보다 조금 2배 늘어나서 얘는 2년에 한 번이다. 2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요 주의하셔야 돼요. 안전밸브와 전단과 후단에는 밸브를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여서 가능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는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모아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 자료의 구성 중에 들어가는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 보면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목록, 특히 화학물질이 우리 사업장에 있는 것만큼이 그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을 안내해주는 MSDS도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MSDS는 항상 자료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본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신이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연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1번부터 8번, 15번의 변화가 있는 경우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법적 규제 현황, 15번의 법적 규제 현황, 법령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 꼭 확인하신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바뀐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물질 말고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목록 및 명세도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 설비 목록에는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기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력기계에는요, 특히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업종 때문에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들어오는 모든 설비가 다 유해위험 설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컨베이어 아니면 뭐 호이스트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유해위험 동력기계 목록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장치 및 설비 명세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 설비들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반응기나 저장 탱크, 열교환기 이런 설비들의 명세는 도면을 통해서 그의 성능이나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목록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및 개스킷 명세입니다. 특히 이 배관에 관련돼서는 비파괴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도 유해위험 설비 목록에 들어가는데요. 안전밸브는 공정안전 보고서에 P등급을 받기 위한 중요한 동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설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 밸브는 설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스팀 때문에 발생되는 이 세이프티 밸브는 바깥으로 외부로 그냥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밸브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스팀으로 인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설치할 때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열판의 경우에는 이 세이프티 밸브와 마찬가지로 파열판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현장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은 크게 PFD, PNID, UFD, 그다음에 건물의 설비, 배치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전기 단선도, 소화 설비 및 화재 탐지 경보 설비 배치도, 소화 설비 개통도, 가스 누출 경보기 배치도, 세척 세안 시설에 관련되는 배치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도면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과 일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요. 인간이 실수하는 순간 화재 폭발 누출로 한 번에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특히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도면을 업데이트해야지 라고 하면서 변경된 정보들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면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목록 및 설계 기준에는 소화 설비의 현황, 화재 탐지 경보기의 현황, 가스 누출 감지기에 대한 목록, 소화 설비 용량에 대한 산출 근거, 세척 세안 시설의 목록, 안전보호 장구의 목록, 국소 배기 장치의 목록 및 설계 근거, 방폭 전기 개장 기구의 선정 기준, 그리고 플레어나 접지 자료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특히 이 기타 목록에 관련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보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입니다.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을 안내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해 위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최신의 본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너무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 법적인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작업장에 MSDS를 게시하고 비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 MSDS가 만약에 전자적 장비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게시 비치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근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장비에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린트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용기의 경고 표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용기라 하면 여러분 원래 이렇게 소분해서 밀폐를 하고 용기에 대해서 마금 조치를 하고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모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아니면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만 저장 탱크이지만 고정되어 있어도 여러분 얘를 용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장 탱크에도 잊지 말고 경고 표지를 부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SDS를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하면 좋을까요? 특히 여러분 1번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이건요, 만약에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여러분 반드시 물어봐야 될 대상들이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셔야 되고요. 2번 유해성과 위험성. 이것들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해성, 위험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 화재 시 발생 요령, 혹은 누출 사고 시 발생 요령,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15번 법적 규제 현황까지 이런 안전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누락시키지 않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되는데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취급하는 개인 보호구들에 대해서 나열된 게 바로 관리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게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MSDS를 봤는데 15번 법적 규제 현황에 만약에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정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잘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MSDS와 PNID인데요. 우리가 화학 설비를 정비 유지 보수할 때는 우리가 보통 원청에서 다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협력사를 이용해서 정비 유지 보수를 하는데요. 우리 협력사는 우리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설비 안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화학 설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바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에게 MSDS를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설비와 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 바로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공정안전 자료는요, 현장과 반드시 일치화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